어제 안양 석수체육공원 가서 막 운동했는데요. 또 나이키 모자 쓰고? 아니요, 나이키 모자 안 썼어요. 아니 그렇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잘 듣네. 공식으로 공식적 만나러 가겠다는 사람이 있던데. 정말? 자기 거기 가면 나이키 모자 찾으면 만날 수 있는 거냐고. 근데 거기서 차를 대놓고 있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어머머 무섭다. 아니 저기 절도가 있었대 차에. 내 차 뒤에. 어머머머 블랙박스 확인하려고. 내 블랙박스. 어머머머. 그래서 그래서 있어요 블랙박스가 차에? 있어. 어머. 근데 내 블랙박스 뒤에 있는 거잖아요. 응. 근데 내가 사건 입고 오는 거였어 시간대가. 그래가지고. 근데 혼자 비밀의 숲 또. 와. 언제 사건이 일어났지? 맞아. 블랙박스는 사방에 달아야 돼. 경찰이 막 오는 거야. 장미꽃 뱀팀 참지를 어떻게 한 거죠? 진짜 웃겠다. 별일이 다 있더라. 진짜. 차량 조회를 한 거구나. 아니 그 경찰이 와서 이제 그 절도가 있었으니까 그 근처에 있었던 블랙박스를 보는 거야. 와우. 와우. 근데 차 안에 그런 절도도 그렇게 있나 봐. 그러니까. 차문 안 잠근 따고 들어가는 건가? 와우. 아니면 창문을 이렇게 좀 열어놓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주 그러는데. 나도 그러거든. 환기시키려고. 근데 그런 일이 근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을 그렇게 그렇다. 열어. 근데 절도할 것도 되는구나. 없는데? 뭐 또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지. 어떻게 절도를 했지? 내비 같은 거 떼갈 수 있잖아.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내가 그만 이입해버렸어. 블랙박스 떼가고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근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저 신고한 사람이 범인 아니야? 어디까지 간 거예요, 선생님? 자기가 뭔가 이 상황을 너무 많이 본 거 아닐까? 드라마를. 혹시 이게 다 녹음이 되고 있어요? 녹음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미? 네네. 어떤 메시지가 없는데요? 근황이니까요. 있지. 차에 문을 꼭 닫아라. 차에 문 닫아야 돼. 블랙박스는 사방에 달자. 그럴 수 있어. 사방이요. 여기까지. 근데 또 이런 일이 있어요. 블랙박스를 달잖아요. 그 배터리 소비가 많잖아요. 몰라 그런 건 몰라요. 네, 배터리 소비가 많아서 차가 저기 될 수 있어. 배터리 방전. 나갈 수 있어. 오래된 배터리는. 직접 또 나가셨죠? 또 일이 있어. 배터리가 나갔어. 근데 블랙박스 켜놓은 줄 알았더니 하여튼 배터리가 노후돼가지고 차가 멈춰가지고 그 보험회사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와가지고 배터리 교체한 적도 있어요. 별일이 다 있어. 차량을 소지하면서 일이 많네. 근데 안양 체육공원에 거기 거기 야구하는 데거든요. 고등학생 야구 선수들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엄청 큰 야구장이야. 그러니까 야구도 하는 것 같아. 본 게임도 거기서 하는 야구장인데 그 야구 선수들 막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막 약간 상상 초월이야. 그 남초잖아요, 완전. 남자들 얘기하는 거를 가끔 듣거든요, 거기서. 근데 예를 들어 여자들 얘기도 계속 여자들 하고 되게 얘기하는구나. 성적인 얘기도 하고 직장인 야구 모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자들은 일을 시키면은 5까지 있어. 그러면은 5까지만 한다는 거야. 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 아니 그럼 6, 7, 8, 9까지 얘기해줘. 5까지 하면 잘한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옆에서 그리고 이렇게 담배 피는 데가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일부러 가서 나도 담배 피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되게 서슴치 않게 하더라. 뭐 그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옆에 연님이 존재하시는데도 맨날 째려봐. 그래서 무서워. 근데 약간 맞을 것 같아. 분명히 처음에 그 공원을 생각했을 때는 산책하기 되게 좋고 그러니까. 사색에 잠기기 좋고 이런 이미지였는데 점점 되게 남자 그런 야구장이나 축구장은 되게 남초여가지고 남자들이 되게 지배하는 딱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일이 있더라. 밤에 가면은 그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 남자들 담배 엄청 막 20명이 모여서 때려 피고. 화났어. 지금 약간 장미꽃뱀님의 그 뭐 안양 석수체육공원 그 인문학 기행 지금 페미니스트 장미꽃뱀의 인문학 기행. 거기서 많은 컨텐츠를 세상을 알게 돼요. 세상을 알게 된다. 개복치님은 혹시 근황 공유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제가 한 7년 전에 생리컵을 샀어요. 근데 7년 만에 드디어 사용법을 알게 되었어. 7년 만에? 네, 7년 만에 드디어 그 넣을 때 넣고 빼는 걸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뺄 때 막 혼자서 막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프고. 네, 나 혼자 정말 막 거기서 막 새하얗게 질려 있다가 드디어 완전히 반대로 빼면 된다라는 말을 드디어 이해를 했어요. 넣었던 1, 2, 3, 4번을 그대로 4, 3, 2, 1 하면 된다라는 말을 7년 만에 이해하고 드디어 매달 자유롭게 생리컵을 쓸 수 있게 돼서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왔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드디어 내가 이걸 마스터했다. 음. 저는 문컵이라는 거 쓰고 두 분 쓰세요? 저도 문컵이요. 문컵 저도 문컵 쓰고 있는데 조금 딱딱한 편이어가지고 저는 초보자들은 하드한 게 좋더라고요. 조금 몰카한 거로 시작해라 그런 팁 때문에 제가 이게 나랑 안 맞는 거 아닐까 하고 다른 걸 막 살라 했었어요. 네. 근데 막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잘 안 된다고 여러 개 산 사람들이 막 결국은 뭐 또 다 못 찾고 이러기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다려보고 계속 해보자 하고 잘 안 되면 2달 뒤에 또 해보고 5달 뒤에 또 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드디어 알게 되어서 지금 시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자. 4321로 4321 1, 2, 3, 4, 4321을 정말 그대로 하면 된다. 되더라. 그 추천해주는 그 넣는 방법이나 이런 게 몇 가지 있어요. 접어서 아무튼 이렇게 세모 해가지고 하는 건데. 유튜브 같은 데 되게 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을 것 맞아요. 같긴 해요. 저 한참. 찾아보진 않았는데. 나는 근데 그걸 시도해보질 못했어요. 그냥 한 면생이 번도? 됐어요. 면생이 됐어요. 오, 그렇구나. 이게 약간 성기에 삽입되는 형태의 생리대를 쓰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같은 것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구나. 저는 원래 약간 탐폰을 많이 썼었는데 탐폰을 쓰다가 넘어가서 그런지 뭐가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삽입에 대한 이불감은 없었는데 하지만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텍스트로 많이 이제 구슬로 전해지는 그 팁이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었. 더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누군가는 도와주겠대. 아니야 막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네. 좀 급진적인 모임이었으면 같이 사실은 그럼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다. 네. 이렇게 서로 보여주고 네.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못 가다가 드디어 7년 만에 알게 되어서 그걸 처음 쓸 때 함께 시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은 곧바로 마스터해서 정말 행복한 월경 라이프를 즐기고 있었는데 내가 드디어 나만 7년 합류하게 만에. 되었다. 내가 7년 만에 드디어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 근데 그거가 쓰는 게 훨씬 획기적이죠. 저는 너무너무 좋은 진짜로. 게 이게 처음엔 넣고 빼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되니까 뭔가 뭐 좀 편한 것 같아도 씨름이 더 컸는데 지금은 조금 넣고 빼는 게 좀 자유로워지니까 덜 신경을 써도 되고 생리대든 탐폰이든 갈아야 되는 횟수가 너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갈면 2-3번 정도? 하루에. 첫날, 둘째 날은 2-3번 정도만 비우면 되고 약간 양이 거의 줄어들 때쯤에는 저는 거의 그냥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러면 넣고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을 안 믿었어. 안착 때는 응. 압력이 딱 맞아 들어간다라는 느낌이 탁 와요. 잘 들어가면. 잘 근데 들어가면은 잘 정말- 안 들어가면 이물감이 있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순간을 까먹기도 해요. 몇 번 제가 그 말을 되게 너무 오버라 생각했거든요. 음. 나 이제 내가 그거를 느껴서 어느 날 한 번은 진짜 그런 적도 있었어. 이렇게 한 거야. 어. 왜냐면 내가 이틀이 지났어. 너무 많이 지났다. 진짜? 진짜요? 네. 그럼 소변 누거나 이럴 때 뭐 대변 누거나 이럴 때 상관이 없어요? 아주 큰 그게 없는 게 저는 약간 사연이 있는 게 제가 이거 문컵은 삼각형으로 생겼는데 이제 끝에 길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일자형 손잡이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 작은 내가 깊은지 낮은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잘 안 되니까 고민하면서 그걸 자르다 그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아, 그 손잡이를. 그래서 난 네, 손잡이 네. 잡아 당길 게 없어. 나는 그냥 손을 넣어가지고 그냥 정말 그 자체로 비틀어서 빼고 있는데 그걸 다 자르고 나니까 처음에는 그게 약간 걸릴 수 끝부분이 걸리적거려서 걸리적거려- 이게 존재감이 엄청났는데 그것까지 다 사라지고 이제 조금 더 깊이 잘 안착시키게 할 만큼 되니까 심지어 이제 소변 넣을 때도 내가 그 이제 질 근육을 쓰지 않으면 모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귀찮은데 조금 몇 시간 뒤에 갈자 이렇게 하다가 몇 시간 뒤에 갈자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까먹고 지내다가 아차 하게 된 경험까지 있을 정도로. 왜 이렇게 이것은- 심란한 표정이죠? 선생님? 생각만 해도 심란해. 보수적인가 봐요. 아이고 네, 변화를 싫어해. 석수공원에서 어떤 기행들이 조금 더 약간 열린 쪽으로 가길 희망합니다. 저는 요즘에 방에서 화분을 키우는데 테이블 야자라는 것을 최근에 들여왔는데 너무너무 예쁘고 맞아.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화분을 이제 데려오고 나서 잘 자라지 못할 거에 대한 걱정 같은 걸 했는데 다행히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는 방인데 잘 자라고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개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얼마나 잎이 자라나고 피는가에 대해서 관찰 일기 혹시 어릴 때 써보신 적 있나요? 있어요. 아니요. 동공지 지난 저는 뭐 그런 공교육에 어쨌든 실천을 안 했어요. 그렇구나. 그거를 새삼스럽게 하고 있어서 화분들을 좀 즐겨 보고 있다. 그래서 물에 키워요? 흙에 키워요? 흙에 키워요. 근데 오. 걔가 이제 작은 화분이었었는데 너무 잘 자라서 또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벌써부터 걱정을 했던 친구가 아직 멀었다라고 근데 안정을 분갈이를요 시켜줬어요. 또 급박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죠? 애가 그릇이 아직 작은데 네. 그릇을 키우면 안 되더라. 그런가? 예. 그렇구나. 나눠 그래서 심어줘야 죽인 되는 줄 적이 몇 알았어. 번 있어요. 그렇구나. 근데 또 그 타이밍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또 이렇게 분명히 얘가 그릇이 커져야 되는데 안 커지면 안 커지면은 영양분이 맞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그 이파리가 좀 노랗게 되고 막 이렇게 맞아요, 되는데요. 맞아요. 맞아, 맞아. 분갈이를 하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그럴 것 같아요. 뭐 그 흙에 새로운 흙이나 이런 거에 적응도 좀 해야 되고. 성장하려고 그러나? 무슨 아니 나름의 어떤 살아나려고 그러는 성장통이 거 참 아픈 거예요, 그죠? 연말이라 그런가 또 연결을. 성장통. 예.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이미 시작했죠? 그런 토크를 먼저 나누고 왔습니다. 미괄식으로 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찐망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미꽃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복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화에 이제 시즌 종료를 이미 했죠. 인사까지 다 드려놓고 맞아요. 잘 지내시라고 그래놓고 다시 갑자기 해장 상담소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드리면요. 낙태죄가 작년에 66년 만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법 개정 기한이 올해 말까지였어요. 근데 아직 한 달도 안 남았고 갑자기 이 중요한 국면에 청취자분들과 낙태죄에 대해서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쟁점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긴급 편성을 해서라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방송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네, 관심 있게 팔로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많은 분들이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가지고 그 소식 듣고 나서 이제 낙태죄 폐지된 거 아닌가라고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실제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아직 폐지가 되지 않은 낙태죄 도대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궁금했던 분들 오늘 아마 찾아서도 듣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반갑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4회 저번 회였죠. 그 안젤리나 님이 사연 보내주시면서 12월에 그 낙태죄 국면 함께 하고 싶었는데 종방에서 아쉽다고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무슨 인사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또 긴급 방송으로 또 찾아왔습니다. 뭐 12월 말까지 저희가 방송을 할 수는 없어서 그 사전에 이제 결정 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낙태죄 이제 정부 입법 예고안이 어떤지 아니면 그 이후의 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올해 이 주제를 다룬 적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자주 다뤘었던 것 같고 그때 다들 그 낙태죄와 관련된 방송에 출연했었던 패널들이기도 한데요.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작년 4월 11일이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나서 정부가 엄청 조용하게 꽤 1년 내내 거의 조용하다. 그렇죠. 부처가 조용하게 있다가 갑자기 지난달 10월 달이죠. 정부 입법 예고안을 갑자기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예고 기간을 넘겨가지고 의견 수렴을 하는 기간도 다 지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도 의견을 제출하는 액션을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아무튼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고 이후에 이제 이 역할은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선 4월 24일에 뭐가 있었냐면 국무회의에 이 낙태죄와 관련된 것이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네. 11월 24일. 네, 11월. 11월. 4월이 우리가 또 중요한 날이다. 네, 4월 11일과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불과 며칠 전에 상정이 됐죠. 아주 뒤늦은 액션이었는데 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이 뭘까? 통과도 됐죠. 그렇죠.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됐죠. 이 국무회의에 상정됐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법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법안이 제출되는 방식이 이제 국회의원이
이제 법을 만드는 이제 입법부로서 제출할 수 있는 게 있고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행정부인데도 제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헌법에 그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음. 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나 국회의원이 이제 법률안을 제출하는 과정이고 정부의 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가 이제 국무회의. 정부의 법안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쪽에서 낸 입법안을 확정하는 그렇죠. 거군요. 정부의 제출 법안이 확정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내용만 확정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이 법안이 확실히 다 끝났다. 제정되었다, 뭐 개정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출된 이 법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의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국회에 다시 공이 가 있다.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고 이제 제출된 법률안 자체는 관련된 이제 지금 낙태죄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법사위죠. 네, 법무부와 관련된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복지위원회. 복지위원회에서 관련 소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하고 그 의결된 안건을 가지고 다시 또 법사위에서 이것을 다루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과정입니다. 법사위라는 거는 국회의원이 소속된 뭐 소위 중에 분과 같은 하나,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분과 같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맞나요? 맞나요가 아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잘 되게 모르는 지금 법률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맞아, 꼬이는데요. 맞아. 사실 열심히 법제사법위원회 맞는 것 같아요. 법사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 네. 그 법무부와 관련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모든 안건을 다룬다. 그래서 사실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뭐 의료법이든 뭐든을 결국에는 법사위에서 다루고 법사위에서 결국엔 최종적으로 다루게 된다라고 이해를. 그래서 법사위가 되게 힘이 있는 소위 거죠. 중에서는 좀 굉장히 막강한? 막강한 거고 법사위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사실 거기서 다른 소위에서 의결해서 가지고 온 안건을 후두루마뚜루루 막 이상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법사위를 많이 감시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과정 중에 있다가 소개를 드리겠지만 법사위에서 공청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청회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네. 공청회라는 게 네. 법이 이제 어쨌든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졌을 때 그 법안을 뭐 시민이든 뭐 다른 각계 이제 전문가든 사람들한테 공개해서 그 법이 맞는지를 이제 검토하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죠. 공청회라는 그쵸. 게. 예. 공개적으로 의견들을 받겠다라는. 공개적으로 청하겠다, 듣겠다는 그쵸. 거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듣고만 끝낼 건지 들어서 어쩔 건지 그런 내용이 조금 중요할 텐데 지금 그러면 공청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세팅은 어떻게 됐는지도 이따 뒤에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뭐 우리가 법사위, 뭐 보건복지위 이런 그 위원회에서 논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약간 부연 설명을 덧붙여 보면 낙태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형법이랑 모자보건법 두 개 법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대안 입법으로 내놓은 것이 그 두 개 법 내용 각각 이제 다 이제 변화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법사위라고 하는 조금 더 힘이 세다고 하는 곳에서는 형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고 네, 보건복지위에서는 모자보건법 관련된 거를 논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법이 아무튼 만들어지는 체계나 이것이 통과되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빠삭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서 조금 헤맬 수 있어요. 거짓된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제발 제보를 해주셔서 미리 죄송합니다. 네, 미리 죄송하고 미리 제보 부탁드리고 네. 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정부 입법 예고안 나왔고 오늘 그 얘기 조금 다뤄보려고 하는데 네. 찐망님이 그 무슨 내용인지? 간략한 네. 내용을 소개해드릴까요? 네. 네. 우선은 정부가 입법 예고한 내용은 우선 14주 이내에 여성 요청에 의한 임신 중지는 허용하겠다라는 거고 14주 이상의 어떤 24주 이내의 임신 중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사유나 건강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의무 상담 과정과 숙려 기간을 거쳐서 일부만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4주로 늘어난 것 때문에 굉장히 확대된 어떤 좋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톤의 기사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네, 하지만 어제 오늘도 계속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렇지만 24주 이후에는 금지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형법에서 이제 헌재에서 이미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린 그 형법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주수에 대한 것만 다르게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 예고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조항이 정말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복치님이 혹시 추가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뭐 정부 입법 예고안은 지금 너무 독소 조항도 많고 문제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닦아도 한 3일 밤낮을 새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제일 눈에 띄었고 의료되는 부분으로 의사 진료 거부 조항을 모자보건법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것을 제일 먼저 꼽고 싶은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입법 예고안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고 기간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정식 정부 입법 아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의사 진료 거부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의료법 제15조에 보면은 진료 거부 금지라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고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예외적인 법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데 지금 최초로 이런 조항이 들어온 거예요. 임신 중지라는 것 안에.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각종 산부인과 뭐 관련된 어떤 의사 단체가 이 조항을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정부가 이제 그 안을 그대로 받아서 넣게 된 거고요. 의사들이 사실 임신 중지에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행위자이기도 하잖아요. 여성과 더불어서 중요한 그룹이기도 한데 너무나도 자신들의 약간 이익만을 생각한 조항이 아닌가? 전 되게 혀를 차면서 이 모습을 지켜봤는데요. 사실 의사들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다 하고 의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되자마자.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다 하고 오는데 좀 부끄럽지 않나? 임신 중지에만 갑자기 뭐 이런 윤리니 뭐 양심이니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수혈 거부 같은 것들도 종교적으로 조금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슈가 맞아요. 되기도 하는데 임신 중지나 이런 수혈 거부하는 의사들이 한 국가의 의사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크게 가지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무리 개개인의 신념이나 어떤 종교적 자유라는 게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그거는 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는 너무나도 여성 개개인의 중요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내용이어가지고 이건 뭐 단순히 뭐 의사들의 뭐 직업의 자유나 뭐 어떤 신념의 자유라던가 이런 게 아니라 의료권, 국민의 의료권과 건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 문제로 보고 모두가 이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어떤 예외적인 내용이라는 거는 한 개가 생기면 두 개는 쉽거든요. 첫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두 번째 사람이 생기는 거는 쉬운 것처럼. 네. 첫 사람 좋은 의미였는데. 미안합니다. 오염시켰어 내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선례를 만드는 거는 정말 위험한 문제다. 네. 그 의사의 진료 거부 조항이 이제 새로 정부 안에 생긴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진료 거부 조항이 그렇게 의료진에서 주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신 중지와 관련된 의사의 신념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하게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 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첫째는 각종 조사에서 임신 중지를 여성들이 받는 주수 자체가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빌미로 그렇다면 지금 정부 안에서라면 혹은 10주 이내의 초기 주수 정도를 허용한다면 일단 대부분의 권리는 보장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의사들은 임신 중지라는 시술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의사들의 어떤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동안 불법이었었잖아요. 임신 맞아요. 중지가 그쵸? 60년 동안. 근데 사실은 많이 다 했죠. 진짜 다 사실 했죠. 천차만별이었지만 다 했는데 지금 의료진에서는 그렇게 갑자기 신념 얘기를 하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2010년에부터 막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난리 나고 뭐 이제 저출산으로 임신 중지 안 된다라고 했을 때도 뭐 100만 원 정도 70만 원 정도 주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신념이라는 것이 강조된다는 게 이 정부 안에서
이제 임신 중지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되게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일부 의사들이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것은 생명에 반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신념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일부 의사들이 있는 거고, 사실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장민꽃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뭐 70년 가까이 불법이지만 다 이걸 했고, 사실은 되게 병원의 산부인과의 중요한 어떤 현금, 어떤 이익 수단으로 다 사망 오다가 카드로도 못하고 이제 현금으로까지 네, 했었잖아요. 현금으로 네. 무조건 일시불로 불법이었으니까. 네. 내어왔고 주요 수입원으로 이제 계속 해오다가 갑자기 윤리를 꺼내오면서 신념에 의해서 거절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문제 제기는 윤리적인지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말 죄송하지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의료진들이 고생하고 애쓰고 계시기도 하지만 지금 모든 의사, 병원이 정말 어떤 국민의 건강권, 생명을 위해서만 일하는 모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고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과잉 진료라던가 엄청난 이 성형 산업을 생각해 보면 꼭 의사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양한 그 시대의 어떤 요구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굳이 여기에서만 생명이니 윤리니 신념이니를 들먹이면서 이 서비스를 이렇게나 당당하게 제한하는 법률을 요구할 수 있을까와, 그거를 또 생각 없이 그냥 정부가 받았다. 네, 받아안는 정부, 이런 국가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거죠. 자료 찾아보니까 뭐 노르웨이에서도 원래 이제 진료 거부 조항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국도 예상되는 게 지역이나 이런 데는 산부인과가 많지 않잖아요. 진짜 막 그 동네에 막 한두 개 있고 맞아요. 이런데 하나밖에 만약에 없어. 의사가 진료 거부를 해요. 그러면 뭐 다른 뭐 서울에 와야 된다든지 되게 먼 곳에 있으면은 그럼 그 시간을 되게 할애해서 사실은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막 그렇잖아요. 기차 시간 타고 가고, 막 그럼요. 시간이 가고, 그리고 병원을 또 찾고 또 상담을 또 받아야 되죠. 네. 진료 거부를 하면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 과정을 두는 것이 실제로 여성들이 그 노르웨이에서도 다른 주로 이동이 너무 많아지고, 그쵸.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2011년에 그 진료 거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이런 전제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쪽에도 여성이 되게 만연하게 할 것이다. 임신 중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일정 부분 전제는 임신 중지를 의료 서비스나 이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지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여전히 보이는 그쵸. 전제는 이제 이게 이 임신의 상태가 유지돼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 전제 조건으로 가져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내용 네. 자체가 그런 거고, 사실 진짜 의사가 거부권이 있어서 거부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럼 다른 수술할 수 있는 의사나 병원을 연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거부하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 의무가 있지는 않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 산부인과 없기도 없지만 서울에 많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갔다가 또 뭐 결혼하지 않은 어떤 비혼의 상태의 여성일 경우에는 그쵸. 거기서 누군가를 특히 지역사는 더 할 거예요. 거기서 누가 산부인과에 왔다 갔다더라 그렇죠. 하는 소문이 돌자마자 그 여성에게 향해지는 시선이 장난이 아닐 텐데, 정말 아주 신나서 여기저기든 찾아다니면서 수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실제 여성들의 삶을 정말 이해하지 않은 방식의 어떤 정책이나 법안 내용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한국에 세계적으로 그런가? 가톨릭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게 굉장히 또 화두가 되기도 한다던데, 가톨릭 계열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과연 의사 개인이 그 병원의 지침과 반해서 임신 중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와, 그것이 안 된다면은 사실은 그거는 좀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필수 의료 서비스처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병원 설립의 이념과 조금 충돌하더라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또 이런 법안이 지금 올라온 상황에서는 의사 개개인의 무분별한 임신 중지 거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염려스러운 것이고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사 연계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지금 그냥 상담센터를 그쵸. 소개해주는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상담센터조차도 국가에서 네. 책임감 있게 운영하기보다 많은 어떤 사설 기관 같은 거에 외주를 많이 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담 쪽도 종교계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상담할지 그렇죠. 알 수 없죠. 결국엔 그 상담 센터를 어떻게 운영할까가 그렇죠. 사실은 핵심이기도 한 게 저희도 여성계 안에서도 상담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때 사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 피임과 재생산 권리에 대한 내용을 상담하는 걸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정부 안에서는 그 내용으로 할 거라고 기대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엔 출산을 해야 될 텐데 너 정말 임신 중지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정보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확신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국은 너무나 의료 서비스나 이런 게 사실은 좀 보편적이고 권리 개념보다는 특히 이제 여성들이 병원에서 느끼는 차별이나 이런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진짜 극단적으로 성희롱 이런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성별을 작동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임신 중지까지 진료 거부 조항이 생겼을 때 이제 의사와 이제 환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평등하지 않은 이제 문화적인 특성 속에서 이 조항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현될 건지를 예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임신 중지를 내가 결정을 했어. 14주 이내에요. 병원에 가서 진료 거부를 당할 수 있는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쵸. 여성의 입장을 그게 진료 거부를 당한다라는 게 이 수술 자체에 가지는 여러 이제 심리적인 신체적인 위협적인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그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서 진료 거부를 당한다라는 것이 그냥 의사의 권리 예. 존중 오케이 이러면서 아, 나와서 의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나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지라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가. 정말 뭘 위한 거부권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사실은 이제 아까 그 찐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어떤 시민의 입장, 그래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입장을 사실은 고려하지도 않았고 절차를 밟지도 않았잖아요. 정부안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의사 입장도 고려해줘, 누구 입장도 고려해줘. 근데 임신 중지를 하러 가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조항인 것 같네요. 근데 의사의 거부권이 들어간 이 안이 너무 열받고 막 하면서도 이거를 논쟁하다가 사실은 형법 자체가 남아있다는 얘기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까 봐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이 의사들은 그 진료 거부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 권이라는 말은 네. 권리라는 그쵸. 말인데 저는 약간 여기에는 함부로 그 권리라는 말을 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부가 아니라 진료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런 건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내가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어서 어떤 병원을 갔는데 화상 같은 경우는 전문 치료센터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된 그런 게 정당한 사유인 건 거죠. 예를 들어서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지 않아. 그쵸. 근데 마취가 필요해. 그럼 그렇지. 다른 병원 연계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다른 병원을 연계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하기 싫다. 나는 이건 좀 내가 좀 찝찝해. 네. 라는 것으로 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거를 정말 감히 권리라는 이름으로 이걸 넣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갑을 관계에서 너무 큰 권력을 주는 거죠. 네. 네. 하. 문제적이네요. 사실 이렇게 이제 의사의 진료 거부 조항이 있다라는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도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법률 안 중에 문제가 됐었던 배우자 동의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스도 기준이 바뀌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장미꽃뱀님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14주 이내는 무조건 허용한다. 그리고 14주에서 24주 사이는 사유가 있는 경우 어쨌든 이거는 처벌 조항은 유지한 거죠. 이 문제를 짚고 싶은데 그 낙태죄가 지금 처벌 조항 67년 동안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실효성 없는 법이었는데 예비군 면제해주면서 남성들 이제 산하 제한 시킬 때는 진짜 버스도 운영하면서 그쵸. 했었던 소위, 시절이 그쵸. 있었죠.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정부는 이제 계속 처벌을 유지한 채로 허용 사유만 놀린다. 이렇게 사실 근데 그걸 되게 많이 이제 어제도 그제도 연합뉴스나 이런 데서 뭔가 되게 허용하는 것 같은 보도를 되게 내긴 하더라고요. 좋은 것처럼. 네, 굉장히 그죠? 좋은 것처럼 내기는 하는 문제인데 여전히 이제 낙태가 범죄고 이제 형법상에 남겨놓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제 최근에 제 친구가 아는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전 여자친구를 어떻게 협박을 했냐면 임신 중지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얘기하겠다라는 협박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낙태가 형법이면 예를 들어 14주는 다 허용하니까 괜찮지 않아? 뭐 14주부터 24주까지는 절차가 있지만 사실 그때는 뭐 개월수가 높으니까 그 정도는 형법에 남겨놓는 거는 필요하지 않아? 아니면 뭐 이제 의사도 이제 힘드니까 이런 거잖아. 진료 거부도 할 수 있지 않아? 근데 니네가 이제 그 정도는 봐줘야지. 왜냐면 67년 동안 있었잖아. 하면 되잖아. 67년 동안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준다잖아. 뭐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형법에 남겼을 때 내가 이걸 협박할 수 있다라는 되게 큰 걸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갑자기 또 협박 사례하니까 저도 지금 협박사례. 협박살이 진짜 많아요. 예, 협박살이. 예. 열이 또 막 받으면서 실제 이제 민우회로 이제 전화 상담 주셨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막 그러죠.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그 남자의 걔 협박하는 거 그거 협박하는 거 실제로 협박으로 작동되지는 않는데 실제로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이른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여성한테 법이잖아요. 어떨 때는 그쵸. 형법보다 그게 실제로 법으로 작용하는 건데 그 협박이 작동되는 것은 형법이 있기 때문이고 이렇게 의료조 뭐 거부 죄송합니다. 흥분했어요. 의료 거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14주까지는 하지만 이렇게 되게 어느 정도는 허용해 줬으니까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한 실제로 이제 여성들의 삶에 미칠 영향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때 협박하는 것도 가만두지 않겠다. 얘기해라. 민우의 활동가다. 그랬더니 아니 그 친구 거기까지 이렇게 흥분했던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진짜 네. 처벌 조항은 여성들한테는 이건 진짜 지뢰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저도 상담 받잖아요. 네. 전화 상담 온 사례 중에 저도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저런 게 있었어요. 10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뉴스 기사가 뜬 거야. 낙태죄 뭐 어쩌고 뭐 낙태죄 뭐 이제 헌법에서 뭐 해 뭐 처벌 조항이 있어 어쩌고 했는데 놀란 거예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10몇 년 내내 협박과 처벌 가능성이라는 게 그분이 전화 주셔가지고 물어본 게 뭐였냐면 공무원 시험 준비, 경찰 시험 준비를 하신대요. 근데 이게 10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지금 그럼 범법자일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법을 어긴 사람이어서 법과 관련된 일을 못하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10몇 년 만에 그 뉴스 보고 오 하고 연락해서 협박하는 그런 새끼들이 있다는 건 거예요. 그랬을 때 공소시효라 해야 되나 이거를 계속해서 여성들은 이건 범죄고 이건 처벌받을 수 있고 너는 어떤 불법적인 일을 했어라는 것을 지금 지우지 않는 이상 언제고 다시 이거는 그 가능성을 계속 깔고 살라는 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법률적 처벌을 받지 않고 뭐 소위 뭐 공소시효든 뭐든 뭐 기간이 지나서라도 너네 부모님한테 알리겠다. 그쵸, 너 계속. 가족한테 알리겠다. 이런 맞아요. 식의 어떤 협박을 끊임없이 해올 수 있는 경찰에 거기 알리는 때문에 게 아니라 지역에 뭐 알리겠다. 네. 동네에 다 너 소문내겠다. 회사에 찾아가서 얘기할 네. 거다. 그게 진짜 이런 사지로 모는 거죠. 방식이죠. 주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이거 협박하는 어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배우자 동의가 또 삭제했다고 뭐 좋은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동안 배우자 동의가 있다는 거가 있었다는 되게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마치 국가가 여성을 뭘 해주고 너무 고마워 뭐 아니면 뭐 이 정도는 알았어 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 동의라는 것은 사실은 되게 기가 막힌 게 배우자라는 개념이 한국에서 성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고 이 배우자 동의가 아니라 배우자가 협박할 수 있는 사실은 여지를 줬죠. 그래서 여성의 신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배우자 소유물로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뭐 엄청나게 뭐 되게 급진적인 것처럼 뭘 해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게 그 남성의 과의 섹스에서 시작된 것인지 아닌지도 판단할 수 없으면서 DNA 검사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4주, 24주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기준 자체가 추정치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몸마다 뭐 생리 주기가 다르고 뭔가 신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아이
그러니까 자라는 어떤 속도도 다를 거고 이제 초음파 검사로 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한 정보도 굉장히 다를 거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13주 6일과 14주 맞아. 1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 23주 5일과 24주 2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니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병원에서 뭐 진단하는 어떤 주스나 이런 것들도 사실 그 세포의 크기 자체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이지 정확한 정보는 아니고 추정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리를 보통 이제 막 써놓고 막 생리 우리 이제 월경주기 팔찌도 어플. 만들고 하잖아요. 맞아. 어플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생리를 기준으로 이제 주기를 뭐 나는 25일이야 혹은 뭐 누구는 뭐 30일이야 이런 식의 주기를 센다는 게 그 주기를 가지고 의사한테 얘기하면 의사가 이제 초음파를 보고 이제 확인하는 방식인 거죠 주수를.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마지막 생리일이 언제였다라고 말한들 그게 진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심지어 제 생리가 오늘 끝났는지 어제 끝났다고 할 수 있는지 제가 제 몸을 보면서도 잘 모르겠을 때가 진짜 많거든요. 이게 그렇죠. 진짜 끝났다라는 건 언제인가? 어, 시작은 언제인가? 시작과 그것도 끝.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 어떤 그쵸. 이 딱 잘라서 말할 수 없어요. 주기를 뭐 어플에 진짜 몇 년 동안 맞아요. 입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걸 시작일과 끝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람마다도 정말 다르고 나도 헷갈리는데 나조차도 헷갈리는데 의사 어떻게 해야 할 거냐고. 근데 사실 이게 네. 이렇게 며칠이라는 게 주스라는 게 딱 숫자로 들어오는 이상 네. 나도 이게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르겠는데 그 오늘인지 내일 가지고 사람을 처벌할 수 있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가 형법상의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한다라는 것의 의미이거든요. 네. 근데 이 주스에 따라서 여성들의 이 권리 그 혹은 몸에 대한 어떤 그 건강권 자체가 누구는 수술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존재를 구분하고 네. 위계화시키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주스를 딱 맞춰서 온 여성한테만 상을 줄 거야, 수술을 시켜줄 거야, 막 이런 방식으로. 아무튼 뭐 근데 이 주스 14주 뭐 24주 이거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리할 때도 진짜 시작할 때랑 끝이 시작할 때가 뭐 예를 들어 밤에 11시쯤에 삐직 나왔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살짝 뭐 이렇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네. 왔어. 근데 생리할 한 시간만 참아봐요. 쉬할 때 하방 14주 1일인가요? 14주 그 하루 때문에 막 하여튼 근데 그 생리가 안 나오는데 또 시작했어. 난 알 때 그렇지. 있잖아요. 몸이 그렇죠, 막, 그렇죠. 막 가슴 막 딱딱해지고 막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끝났는데 와 오늘 끝났다. 뭐 예를 라고 들어 할 수 생리가 그래서 끝나가지고 오늘 진짜 끝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근데 다음날 다시 나올 다시 나올 때도 있어요. 맞아. 예. 그리고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막 빡빡빡 나오는데 생리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지 않아요? 그쵸. 왜 이렇게 쭉쭉 나오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이제 의료가 사실 여성의 몸을 이게 구분하는 방식 있잖아요. 구분하는 방식이 이게 법으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 15주를 보든 14주를 보든 이런 것도 의사가 이제 초음파로 육안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완전히. 네. 뭐 배우겠죠. 뭐 이 정도 그 세포의 크기면 몇 주 차고 맞아. 뭐 네.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의사가 봤었을 때 네. 되게 14주 3일이야. 그렇죠. 딱 네. 그런 어떤 그럴 수 있죠. 헷갈려. 근데 지금 입법 안으로는 14주 이내에만 되기 때문에 이 14주 이상이면 다른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수술을 거부해. 아까 네, 거부권이 네, 있었으니까. 네. 거부하면 나는 그러면 때에 맞춰서 갔는데 네. 의사가 자기가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14주 넘은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은데 해버리면 그만이라는 맞아요. 거죠. 숙려기간을 그렇죠. 또 하기 상담 시작하면은 또 그 시간 연결해주고. 하다가 이제 주수가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맞아요. 완전 정부안이 통과되면 정말 이런 일들은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처벌 기준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성도 부담이지만 의사들도 부담을 받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몸을 사리는 방식이 뭐 14주 기준이다 했을 때 14주인 것 같으면 14주인지 14주 1일인지 2일인지는 뭐 아무도 몰라. 네. 하지만 그런 것 같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네. 사실 그래서 몇 주라는 기준이 들어오는 거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이렇게 문제적인 짧은 주수만을 조건 없이 허용한다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14주 기준은 14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추정치고 의사들이 몸살이는 것 때문에 결국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생리불순이 엄청 심할 때가 있었었는데 막 그래서 1년에 한 몇 번 안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성의 관계에서 섹스를 하는 파트너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생리불순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내가 임신의 상태여서 안 하는 건지 생리를 안 하는 건데 그치. 내가 그거를 어떻게 감각으로 알아가지고 임태기를 그러면은 계속 해. 근데 임신 테스트기가 오류가 작동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는 그 테스트기가 잘 안 먹고 그렇죠. 결국엔 그래서 아닌 줄 알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임신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알았는데 병원에 갔어요. 네. 근데 내가 수술을 해야 될지 뭘 할지 임신 자체부터 모르는데 의사가 진료를 거부해. 오마이갓. 네. 주소도 진료를 확인 안 거부해. 해줘. 네, 그치? 주소도 확인 안 해줘. 예를 들어. 왜냐면 임신 중지 할 것 같으면. 그렇지. 네. 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죠. 그럴 맞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고. 어디를 또 가야 되며 그러면 또 음성화되고 막 정보가 막 또 되게 많이 다른 공간을 통해서 찾아야 되고 그리고 정보 접근이 모든 사람이 정보를 막 내가 막 맨날 인터넷 보고 있어서 막 정보를 그리고 인터넷 정보라는 것이 또 언제든 정확하지 않죠. 예, 네, 유동적이기 바뀌기도 때문에 하고.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지금 역할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그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화가 막. 그리고 그 세포 크기랑 추정치 하니까 생각났는데 네. 그 민우의 그 필리버스터 했을 때도 이분이 직접 발언도 해주셨는데 실제로 임신했는데 2명의 의사가 그 초음파로 그 세포 크기를 너무 다르게 재가지고 임신 그 출산 예정일이 확 달라진 사례가 있었어요. A 의사한테 계속 보고 있고 그 A 의사가 리드하는 대로 이건 몇 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럼 나는 이때쯤 출산하겠구나 이걸 하고 있었는데 계획을 세우죠. 일정을. B 의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B 의사가 보고 하면서 이거는 머리가 너무 크다. 네. 이거 보니까 이거는 임박했다. 해가지고 갑자기 제왕절개로 급하게 애를 낳았는데 막상 낳아 보니까 B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더라는 건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그 사진으로 찍힌 어떤 맞아요. 그 센치로 초음파. 표현할 수 있는 그 숫자라 그거라는 게 네. 너무나 정확한 기준인 것 같지만 네. 정말 그렇지 않은 건 거죠. 근데 그걸 일괄적으로 똑같이 몇 주 이건 돼, 이건 안 돼, 이건 처벌, 이건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는 거를 제발 의사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요? 의사들이 너무 더 잘할 텐데 너무 잘 왜 알죠. 의료진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저기를 내는 거죠? 뭐 대한의료신문, 뭐 청년의사협회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해관계예요. 이거는 사실 의사가 신념이나 윤리가 아니라 자신들이 어떤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차단해서 그 문제를 이제 이 환자한테 돌리기 위한 거지. 되게 대단한 뭐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막 되게 종교적인 신념 뭐 무슨 종교적인 신념이에요. 사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교회 내에 뭔가 헌금을 거칠 때의 문제, 설교할 때 뭔가 문제되는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여성한테 천부 인권이 있다라는 거를 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는 그러면 여기 이해관계도 이해해줘 여기도 이해해줘 근데 이제 여성만 이해를 못하는 거는 사실 여전히 정부 안에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그 부분에서 너무너무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 제 친구들이랑도 혹은 페미니스트인 친구들이랑도 근데 너무 후기인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떤 주수 제한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그건 이제 여성에게도 건강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복치님이 또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 그런 우려 정말 많이 들었고 또 뭐 민우애가 뭐 전면 비범죄화 얘기하는데 세상에 그런 나라는 없다 이렇게 또 막 멘션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면 비범죄화 하고 있는 곳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수 기준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은 처벌 조항 안에서 몇 주에 처벌하고 몇 주에 금지하고 몇 주에 허락할 거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주수 기준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형법 안에서 처벌과 통제 기준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의료법 내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일단 1번 임신 중지는 의료 서비스다. 2번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가 기본 전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수술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이것이 뭐 주수별 내지는 어떤 그 상황별로 아주 어려운 수준의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고 조금 더 간단한 시술로 끝날 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주수 기준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좋겠어요. 아까 저희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물론 주수별로 여성의 신체별로 모두가 다른 상황은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의학적으로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추정치라도 뭔가 유의미한 내용이 있다라면 그 유의미한 내용은 이 의료 서비스 관련된 가이드라인으로 넣어서 예를 들면 요 정도 주수 안에서는 뭐 약물이 보다 안전하고 여성의 신체에 위해가 적으니까 요럴 때는 요렇게 그리고 요 정도 주수에는 지금 많이 쓰시고 있는 뭐 소파술이나 흡입술 같은 것들 그렇게 해서 마취가 필요한 것들을 시행하고 그 더 높은 주수에는 또 다른 것들을 이렇게 해서 이런 건 거죠. 그래서 조금 간단한 시술은 1차 병원, 개인 병원 같은 곳에서도 접근성이 높게 모든 의사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 거고 그 뒤에 어떤 테크닉과 숙련도가 필요한 것들은 그 숙련을 훈련할 수 있게 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의사들을 만들어야 되는 건 거고 또 더 높아져서는 후기 임신 중지 시술을 손을 들고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어떤 상황에는 필요할 때가 있는 건 거거든요. 출산을 하려고 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아이를 유산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더라도 예외 없이 안전한 의료 서비스는 제공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뭐 마취가 필요하겠고 수혈이 필요하겠고 그렇다면 그런 전문의가 있고 관련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과 기계와 의료진이 있는 병원들을 갖춰 나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이런 의학적 사실도 있는 것 같아요. 후기 임신 중지는 뭐 여성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성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후기 임신 중지는 너네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은 알겠는데 정말 어떤 여성의 건강, 여성의 몸에 위해가 가는 것, 이 기준으로만 이야기한다면 그 어떤 주수의 임신 중지도 출산보다 그렇죠. 위험한 건 없어요. 여성의 출산이 몸만 제일 생각하면, 위험해요. 여성의 네. 몸만 생각하면. 진짜 여성의 몸만 생각한다면, 여성의 건강과 이것만 생각한다면, 출산으로 인한 사망도 진짜 훨씬 생각보다 높죠. 네, 높죠. 네, 임신 중지가 불법적으로 위험하게 시행되는 경우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료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경우랑 비교한다면 비할 데 없이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정말 여성을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고 후기 임신 중지 시술이라는 것은 숫자가 일단 많지 않은데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금지할 일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10%가 5%도 안 된다. 5%가 뭐예요? 저는 뭐 한 1%, 2%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누가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후기 임신 중지가 여성한테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 문제랑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라는 거는 완전 다른 네, 거죠. 다른 문제예요. 그런 위험하기 때문에 그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어떤 의료 서비스를 가져야 되냐고 얘기하는 문제인데 그거를 그러면 처벌하면은 위험도 한데 처벌까지 받아야 맞아요. 되는 이 상황이 그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임신 중지를 내가 막고 싶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그 막는 방법으로 네. 처벌법을 갖는 것은 통계적으로 이건 이미 나와 있어요. 그거는 효과가 없어요. 네. 정말 이걸 막고 싶다. 비범죄화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치 않은 임신 자체를 안 할 수 있는 우리 피임을 그렇죠. 아주 제대로 그렇죠. 기본부터. 그러니까 처벌법을 두고 그런 걸 하자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처벌법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거는 사회적 낙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아까 여성에 이야기했던 대한 통제. 그럼요. 여성도 부담, 의사도 부담 다 안 돼. 그런 환경들은 결국 불법적인 시술과 쉬쉬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더 임신 사실 발견은 늦어지고 쭈루쭈루쭈루 해가지고 결국은
그냥 지금 그쵸. 현 더 상황인 방치하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뭐 캐나다에서 32년 전에 이제 그 임신 중지를 비범죄화했고 32년 동안 뭐 없어도 괜찮다는 결론을 냈고 네. 처벌이 있는 한국보다 훨씬 더 낙태율이 낮고 음. 예, 오히려 이제 기사 중에 뭐 김정혜 연구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낙태죄가 없는 나라가 캐나다를 가셔서 가능하다는 걸 확인했고 캐나다는 32년째 임신 중단에 대한 어떤 규제도 없는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보다 낙태율이 낮고 우려하던 남용도 사실 없고 처벌이 없는 만큼 안전 부분에 더 신경 쓸 수 있고 안전하고 경제적 부담 없는 임신 중단이 가능해진 시간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네. 그거 말고도 약간 아까 이제 개복치님도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다른 소위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 구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처벌의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주수 기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정말 뭘 위한 방향인지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해야죠. 코로나19 대응하듯이 할 수 없어요?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방식에 대한 여러 검토를 하고 왜 이 코로나19처럼 대응하지 않죠? 임신 중지는 어쨌든 목표가 건강이잖아요. 국민의 건강을 위해하지 않는 방식의 정책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그러려면 당연히 인과를 보고 통계를 보고 근거를 통해서 다른 사회의 또 사례를 보고 그렇게 이제 대응했을 때 목표로 하는 건강 확보라는 사실은 이거는 낙태율 낮추는 거는 결론이고 그게 목표여서도 안 되고 결론은 어쨌든 국민 건강을 위한 방향으로 가는 거를 근거 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관계랑 다른 미국처럼 막 뭐 대통령이 나와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 정확한 이제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무능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정부가 왜 정확하게 지금 감정적으로 굴지 마. 예,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근거를 통해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대응 이야기하면서 네. 되게 애국 패치도 진짜 많잖아요. 장난 아니죠. 역시 K방역 방역, 네. K 방역 얘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여기는 애국 패치를 붙이지 않는지 네. 너무나 의아해요. 지금 계속 세계적으로 비범죄화하는 곳은 없다. 있어도 캐나다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캐나다만큼 우리가 캐나다 다음으로 전면 비범죄화를 해서 정말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세계에 또 자랑할 수 있잖아요. K 그쵸. 그거 해요. 오, 왜 오, 대한민국 이럴 때는 또 이상하게 후진국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싫어. 다른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들어진 독일 뭐 네. 어디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때 뭐 여성들 투표권도 없던 그 시절에 그리고 여성이 임신한 아이는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사고를 공유하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형법을 베껴와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2020년에 이 법을 성직국은 현실에 그런다. 맞게 바꾸자고 하니 독일이었더니 네. 미국이었더니 어디가 어떻니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할 순 없다.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합의해야 된다. 요거밖에 못 하는데 사회적 합의도 뭐 저기서 막 시끄럽고 뭐 의사들도 안 된다 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그냥 평균만 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K 방역은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면서 그러니까.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이렇게 보수적이고 후퇴한 법을 갖고 있는 법일수록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임신 중지율은 더 높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지 국가는 정말 잠을 자지 말고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잠이 오냐? 세계적인 인권 기구에서 우리한테 권고 추천 얼마나 많이 했어요. 낙태죄 폐지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소위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유엔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많은 나라들이 그거 없애라고 계속 사형제 폐지하라, 낙태죄 없애고 재생산권 보장하라, 차별금지법 없애라. 아니야 제정하라. 없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없애? 예, 죄송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응? 그런 거 성별 뭐 동일임금 동일 뭐 그거 해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선진국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본인들이 원하는 선지성이 것만, 있어요. 굉장히 그렇죠. 남성 중심적인 그 정치든 뭐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열받는 지점이 또 있는 게 이 정부안이 나오는 과정에서 사실 내용도 내용인데 과정에서의 문제도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여성들의 목소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 얘기들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어떤 과정으로 이 안이 나온 것인가
대해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용 안에도 정말 여성의 이야기, 여성의 경험 쏙 빠져 있는데 과정 자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뭐냐면 민우회 뭐 회원들이라던가 민우회의 활동들 지켜보신 분들, 민우회 막 SNS 같은 데 보면서 낙태죄 폐지 관련해서 요즘은 무슨 활동하고 있지? 잘 안 보이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 민우회를 포함한 많은 활동가들 그리고 여성 시민단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물밑 작업 작전을 조금 많이 펼쳐왔습니다. 민우회도 헌법재판소 판결 나오기 이전부터 2019년 초부터 이제 좀 미리 형법상의 그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한 법안을 빨리 발의할 수 없을까? 그런 식으로 조금 꾸준히 각계 제안도 하고 만나서 뭐 공부도 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올해도 보건복지부 뭐 각 부처들도 계속 이제 찔러보고 뭐 하고 있었지만 복지부에서 여름부터 여성계 간담회를 제안해 왔었어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먼저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 낙태죄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준비하고 있었죠. 전면 비범 대화가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기, 취소, 연기, 취소. 연기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뭔가 준비가 안 됐고 아. 뭐 코로나도 있고 뭐 일정이 조율이 안 됐고 다시 연락드리겠다. 아 죄송하다 다시 연락드리겠다. 이거를 한 서너 차례 하더니만은 결국은 취소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이제 입법 시한은 얼마 안 남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걸까 하면서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했는데도 정말 그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 발표되기 정말 며칠 전에도 미팅을 했었는데 준비된 내용이 없다 내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정리되지 하다가 않긴 뭘 정리되지 이미 않아. 진작에 다 네, 정리해놓는 정말 1년 동안 기사 보셨죠? 어떤 면에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쵸. 14주 정도의 정리됐죠. 그런 안에서 정말 어떤 소음 제거를 위해서 안 가만히.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진짜 형식적으로라도 하지 않은 채로 갑작스럽게 이런 너무나 실망스러운 안을 만들어 놓아놓고 정부 예고안이라면서 꺼내놓은 이후에 갑자기 또 다시 여성계 간담회 제안이 왔어요. 이미 아니 다 얘기하고. 지금 지네끼리 다 해놓고 그런 법안 내놓고 지금 뭐야 하면서 혹시 이제라도 수정을 할 건가? 라는 기대를 가지고 정말 이거 뭐 그래 좋아 얘기해보자 하고 갔어요. 갔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왜 의견을 만난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었고 정말 그런 거 있죠. 그냥 여성계 의견 수렴했다. 그냥 오직 한 줄 그냥 쓰기 위해서 그쵸. 과정 중에 어. 하나로. 그냥 그 노력을 했다라는 정도의 형식적인 자리인 것이 딱 보이는 순간 그 자리에 한 10명 가까이 이제 여러 각계 활동가들이 있었는데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정말 어떻게 이거는 박차고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어요. 우당탕 이렇게. 약간 그 몇몇 활동가 분들이 이제 사자후를 거기서 어. 이런 식이면 하면서 어. 이거는 뭐 어쩌고 하면서 그 이런 법안 지금 수정 이거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계획도 없이 뭣도 없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그 뭐 담당 이제 공무원들이 뭐 하면서 뭐 안 듣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어떤 동어방보 계속 변명들 이제 쭈르륵 올라와서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그대로 가방을 들고 나왔고 그럼 그들의 기준에는 여성계와 간담회를 했다 한 줄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박차고 나왔는데? 그 갑자기 이제 열받네? 보도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그런 정도일 거고 12월 8일에 아까 공청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공청회도 사실 그 바로 다음 날 그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 갑자기 공청회를 해서 그 다음 날 회의를 한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 진짜 의견을 안 들어서 듣겠다는 거죠 지금. 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얘기예요. 들었다라는 것 기능적으로 하나에만 의미를 두겠다라는 공산이 큰 거죠. 그래서 너무 여성의 일인데 이거는 정말 여성의 경험으로 구성해야 되는 법인데 전혀 안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약간 정하긴 정한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조가 네, 정해져 정했어요, 있고 지금. 네. 그래서 그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진짜 답답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기도 하죠. 네. 사실 그러니까 공청회는 법사위에서 하는 거고 그 마지막 그 다음 날 열리는 거는 이번에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이제 정기국회인 거고 본회의가 열리는 건데 물론 임시국회를 열어서 이 낙태죄와 관련된 거를 논의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워낙 이제 단일안건 법안으로 임시국회가 열리기는 진짜 엄청 센 이 법안이 아니고서는 어렵긴 하대요. 그래서 사실 이 지금 12월 9일 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낙태죄와 관련된 것이 다뤄질 수 있는가 아닌가도 사실 미정인 상태기는 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법사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법사위의 공청회는 뭐 여러 방식의 공청회가 있대요. 공청회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민들을 꼭 초대하지 않고 법안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에 양측이라고 얘기되는 입장의 전문가들을 몇 명 모으고 그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의원들이 몇 명 있고 관련 부처와 함께하는 공청회. 그러면은 이번에 12월 8일에 하는 공청회는 국회 법사위가 주체예요. 네, 주체고 정부 너네 설명회. 정부와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여성계 이 지금 형법에서의 낙태죄를 빼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이제 나가서 그런 설명들을 하고 설득하는 작업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누가 거기서 소위 대표 주자로 나가서 이야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헌법 불합치 판결 나오기 그 과정에서도 양현아 선생님께서 나가가지고 이 여성들의 어떤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별도로 가지면서 양측 뭐 종교계였나 의사였나 막 이렇게 나가서 입장을 얘기했었던 그 과정처럼 양현아 선생님은 이제 여성학과 교수예요. 그렇죠. 저희 유사한 입장에. 그렇죠. 이 낙태죄 폐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여성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전에는 아무튼 하셨었고 최근에는 고경심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제 여성계와 그리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낙태죄가 폐지되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공청회에서도 그런 식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초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누가 세팅될 것인가. 그 세팅을 잘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왜냐면 거기서 이제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들. 왜냐면 이 정부안을 막을 수 있는 건 사실은 국회의원인 거예요. 지금은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그렇죠? 거죠. 이미 정부는 사실 이런 식의 보수적인 안을 내고 우린 할 도리 다 했어. 너네가 알아서 해. 그쵸. 이런 식의 태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강력하게 이제 뭐 소위 다시 또 작업을 하면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본인들의 역할을 안 하고 12월 말까지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 엉망진창의 정부안을 내놓은 거고 국회가 어떻게 하는지가 너무 중요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회에 넘어갔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좀 국회의원들 압박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정부 안에 빠져있는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경험을 전달하려고 민의회가 그동안 낙태죄 완전 폐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진행도 했고 필리버스터 내용 전문을 녹취를 풀어가지고 각 국회의원실 300군데 모두의 편으로 또 발송하는 그런 활동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 국회의원들한테 그럼 이해하라. 지금 우리의 지금 여성들의 상황을, 목소리를 그 들어라. 활동을 이제 저희가 이제 하려는 거죠. 그쵸. 예. 읽고 제발 좀 읽고 듣고 음. 참여해달라. 이 낙태죄 폐지. 13포인트로 뽑았어야 되는데 장수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한 6시간에 걸쳐서 한 거라 이제 10포인트를 뽑았어요. 어제 오늘 프린트를 저희가 하고 네. 있죠. 예. 네. 그러면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정부안이 지금 문제적이잖아요. 다른 법은 혹시 어떤 법들이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그 현재 정부안 그리고 그 국회 시민들이 10만 명 서명했던 국회 청원안 2개를 포함해가지고 총 5개의 법안이 지금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 의원실에서 발의한 것이 3개가 있는데요. 권인숙 의원이 10월 12일 날 제일 먼저 발의를 해주셨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안이 11월 5일 날 나왔고 또 국민의힘 당에서도 11월 13일 네,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권인수 의원안 먼저 나온 요 안부터 조금 소개를 드려보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완전히 삭제가 되고요. 모자보건법 안에서 허용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조항도 따라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에는 허용 주수나 사유 제한 없이 국가가 뭘 해야 되는지 지방자치단체는 뭘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 내용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것 그리고 의사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지를 지원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심플하게
핵심을 탁탁 해서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기쁜 마음으로 환영 논평을 냈고요. 사실 정의당 법안 내용도 대동소이해요. 권인숙 의원안과 실제로 정의당 의원 전원이 권인숙 의원안 발의 때 함께 하기도 했고요. 유사한 내용 속에서 조금 특이한 사항으로는 모자보건법이라는 법명 자체를 임신 출산 등과 양육에 관한 권리 보장 및 지원법이라는 것으로 바꾸고요. 노동법에서 지금 유사산 휴가 여성들 받을 때 인공유산 시에는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단서 규정이 있는 거예요. 요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임신 중지 시에도 여성이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덧붙여졌습니다. 정의당 유일하게 당론으로 낙태죄 폐지를 채택한 당이죠. 그래서 다른 거대 이제 양당은 안 하고 정의당뿐이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될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어떤 걸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통은 이제 우리가 되게 정치에 대해서 또 정치 자체에 대해서 되게 혐오하고 이런 게 있는 문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그런 국회의원에게 공이 가 있는 거기 건 상황이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근데 발의된 이제 법안 자체들 대부분 이제 전면 폐지를 다루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최근에 이 국민의힘에서 마지막으로 나온 안은 되게 내용이 6주. 네, 6주요.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네. 국회의원의 6주는 진짜 너무하지. 지금 14주도 모르겠다는데 6주. 예. 10주 이내는 사회경제적 사유 시에 의무 상담을 해가지고 허용한다. 10주 이내예요? 네, 10주 이내. 예. 20주 이내에 또 있긴 한데 이거는 원래 기존에도 성폭력이나 이제 범죄에 의한 어떤 임신일 경우에 허용한다. 이 내용이 국민의힘 발의안이라고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기도 싫으네요. 네. 언급을 하기도 싫어. 이걸 뭐 언급할 솔직히. 가치가 있나 네. 싶을 정도로. 저는 너무 짜증나는 게 국민의힘 안이 발의되기 전 요즘에 국민의힘은 국민의 짐이라고 부른다던데 네. 이 발의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네. 좀 더 그래도 이제 워낙에 이제 폐지가 기본적으로 안으로 이제 줄기로 맞아요. 갔었어가지고 다행이다. 정부 것만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도록 네.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국민의힘이 들어오면서 되게 긴장한 양끝에 의견이 있고 그 중간에 정부안이 있으니 우리 정부안으로 가자. 이게 라고.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높아진 높아졌죠. 거죠. 그래서 진짜 또 화가 나죠. 음. 그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맞아요. 발의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참 반갑지 않은 변수로. 네, 소개해줄 네. 가치도 없지만 네. 그래도 현안을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공유를 해봤습니다. 여러 법안들이 지금 경합이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진짜 뭐 제대로 정말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 장을 제대로 마련해 본 적도 없이 지금 이 시간이 된 현실이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앞서서 계속 그 공청회 소식을 계속 네. 말씀드렸는데요.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국회로 넘어갔고 우리는 국회의원, 국회를 주목하고 압박해야 되는 이제 미션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법사위원들한테 이런 거 하지 말자고 하긴 했지만 이제 문자를 열심히 보내서 그런 액션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압박을 하는 게 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 측에서는 엄청나게 마비가 될 보좌진 정도로. 너무 죄송하지만 정말 마비가 될 정도로 의견 피력을 막 하는데 그 노동자들의 고통을 이해하느라 우리가 너무 얌전히 있지는 않았는가. 그럼 우리도 법사위원회 소속된 국회의원한테 문자를 보내는. 네, 액션. 네 문자나 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뭐 민원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을 넣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의원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그 의원을 설득하고 이상한 방식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워낙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소위 이제 페미니즘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맞아요.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어요? 어떤 대표적인?
법사위원회 뭐 박주민 의원이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 네. 네. 아, 제가 사실 그 목록을 다 정리했는데 요걸 네. 물어보실 줄 알았으면 제가 프린트를 해올 것을 생각나는 아. 사람이 박주민 의원밖에 없네요. 네, 하필이면. 네.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또 박주민 의원실에서도 최근은 아니지만 네. 근래에 아직 발의는 되지 않았는데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조금 정부안과 유사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급하게 이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가 민우회도 같이 가서 의원실을 만났는데요. 다행히 비범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그래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인터뷰 기사로 나온 내용으로는 그 전면 비범죄화 하는 안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함께 지지하도록 아, 입장이 바뀌었네요. 조금. 네,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본인이 또 엄청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사위에서 내가 힘써보겠다. 힘써보겠다? 네, 내가 또 아. 법사위에 있으니까. 그럼 그런 문자 보내면 되겠네. 힘써보겠다고 한 거 들었습니다. 화이팅. 저는 응원의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응원의 문자를 네. 해야 저는 되는 굉장히 생각이거든요. 좋은 가끔은 당시라 네거티브보다는 그렇죠. 당신 믿어요? 그럼요. 그래서 엄청 공격받다가 그런 차별금지법도 워낙에 공격이 많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 빛과 소금으로 응원의 문자를 받아. 그럼 힘내서 하는 그럼요. 없지 그럴 않구나 수도 이런 있겠네요. 식의 어떤. 그럼요. 그래서 지금 찾아보니까 백혜련 네, 의원이 네. 간사로 있네요. 아, 법사위예요? 네, 아, 법사위 그렇구나. 간사로. 백혜련 네, 의원한테도 문자를. 응원의 문자를 응원의 잘해주십사. 문자를. 예, 응원도 되게 힘이 세요. 그럼요. 네. 아 여성 의원이 네, 여러분 메일 말고 메일은 너무나도 네. 안 익십하기 좋으니까 네. 네. 문자요? 문자 뭐 아니면 뭐 전화. SNS에 뭐 네. 댓글을 좀 단다거나 네. 전화를 하신다거나 SNS도 좋고, 네 아무튼 직접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막 집회를 해서 인원을 보여주고 우리의 목소리를 막 소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10명 이하로 모여야 돼서 지금 9명으로밖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게 어려우니까 직접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의 적극적인 액션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면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생겼네요. 이거 그렇죠. 생각. 네. 네. 국민들이 원하는 게 허용 조건 조금 더 늘리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이건 진짜 완전 삭제, 전면 폐지로 임신 중지를 안전한 의료 서비스의 문제로 할 것. 그렇죠. 여성들이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건 범죄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코로나 시국이지만 조금 더 시끄럽게 알리는 액션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저께 보니까 한겨레에서 낙태죄 폐지 특별 페이지를 열었더라고요. 봤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 뭐 목소리들 뭐 이런 거에 또 민우회에서 했던 필리버스터 그 내용도 있고. 내용이 그쵸. 또 상세하게 네. 있고 그리고 뭐 낙태죄가 없어졌을 때 네. 이제 너무나 쉽게 임신 중지를 했을 때에 무슨 소설을 막 썼던 SNS 상에서 그런 소설가 분들이 썼던 것도 이제 연재하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걸 좀 이렇게 또 이제 글로 시간 순대로 예, 그쵸, 시간 그쵸. 순대로 정리하고 싶으시면 그 페이지를 이제부터 35일 동안 열어놓고 여러 컨텐츠를 올린다고 해서요.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페이지 그 오른쪽 위에 그 네. 카운트다운 시계가 돌아가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진짜 긴장감 너무 저도 어제 들더라고요.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네. 막 한 초, 1초, 1초 줄어들고 네. 막. 네, 맞아요. 되게 잘 만든. 네. 2020년에 이 연말이 어떨 것인가. 네, 두근두근 하면서도 그렇죠. 네, 항상 항시 네. 분노가 대기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해내야 한다 우리가. 네, 네. 이제 시작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저희 지부 중에 동북 여성 민우회에서 그 권역에 있는 다른 여성 단체들이랑 같이 현수막을 네. 거리에 미아 삼거리 앞에. 네네 예. 현수막에 걸렸고 그걸 이제 그 동네 주민분이 찍어서 트위터로 올리셨는데 그 거리에 그 문구 낙태죄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그 문구가 있는 것 자체가 네, 소름 좋더라고요. 소름 예. 돋더라고. 근데 이제 트위터 보니까 누가 보면 민우회가 건 줄 알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민우회가 걸었어요. 예. 그 얘기도. 그러니까 네. 깨알 예. 홍보.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액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에서 12월 1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페미당당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하고 계시고 있고 정문 후문에서 낙태죄 폐지 반대쪽 사람들도 굉장히 오랫동안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 정문 후문에서 두 포인트에서 1인 시위를 12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게 저희가 피켓도 2개 준비를 하고
또 본인이 직접 피켓 가지고 얼마든지 자리 띄어가지고 1인 시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국회 마지막 이 한 달 남은 요 시간에 할 수 있는 액션들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신청할 수 있는 그 구글 폼 서식이 지금 방송이 아마 12월 첫 주일 것 같은데요. 민우의 SNS 홈페이지에서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특별 방송으로 편성했고 이제 낙태죄 관련돼서 정부부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후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것 같은데 오늘 어떠셨는지 마무리 발언을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은 장미꽃뱀님 혹시 하실 얘기 있어요? 최근에 모 대학의 학생분들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활동하면서 제일 인상적인 문제가 언제냐고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 인터뷰할 때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작년에 우리가 이제 낙태죄 편법 불합치한 날 4월 11일 그날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활동하면서 활동가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또 봤는데 또 인생은 또 하나의 또 프레임이 아니더라고요. 또 계속되는 게 있다는 걸 또 이제 지금 또 이제 알게 되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더 우리가 힘을 내서 문제 제기하고 예, 싸우고 또 누군가 또 응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머릿속이 약간 조금 하얘졌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프랑스 국영 라디오 방송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그때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은 왜 이렇게 보수적이냐 이런 얘기를 질문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변할 것 같냐, 뭐 낙태죄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길래 한국이 대단히 보수적인 사회이고 보수적인 법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법이나 사회 분위기가 변하지 않아도 여성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라는 엄청난 우리가 성취를 다 함께 이제 느꼈는데 헌법 불합치라는 건 사실 단순 위헌이 판결은 아니었지만 내용상으로는 사실 이건 위헌이라는 판결이 맞아요. 다만 시한을 조금 두었을 뿐. 그래서 이거는 헌법과 맞지 않는다라는 결정이라는 것을 얻어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제 나머지 방어의 한 달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연말에 이 결과가. 모르겠지만 무섭네. 모르겠지만 네 약간 스스로도 약간 좀 걱정이 돼요. 만약에 어떤 정부안이 통과가 되어서 불운한 먹구름이 들이우면 또 나를 포함하여 우리가 너무 힘 빠지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약간 걱정도 조금 되는 가운데 이것을 근데 제가 마무리 못하겠어 이것을. 네, 아니 제가 우리의 마음이지. 어떤 책에서 본 건데요. 사실은 그 불확실한 미래 있잖아요. 네. 이 불확실한 이게 짧은 게 불확실한 미래라는 기반에서만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확실하면 사실은 무슨 희망이라는 게 개념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근데 그냥 지금 그렇게 믿어보고 어떤 거를 할 수 있는 걸 해보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놓고 네, 그게 이제 희망의 힘인 것 같고 그래야지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힘인 것 같고 사실 불안하거나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거는 행동 말고는 또 할 것도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네요. 예, 진짜 막 개복진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법 미비 상태로 두는 건 좋은 게 아니긴 하지만 저는 정부안이 통과될 바에야 아예 합의를 하지 못하여서 넘어가는 해를 넘겨서 이 지금 불합치 판결을 받았었던 그 형법 그 조항 자체의 법률적 어떤 효력 정지 상태로 만들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상한 방식으로 결국에는 주스로 결국에는 지금 오늘 다루진 못했지만 이제 미성년자와 관련돼서 이제 뭐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되게 문제적인 내용 오늘 소개 못 드린 것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합의될 바에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과연 잘 될까? 만약에 이상한 법안이 통과가 돼서 우리가 다시 기운이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었던 낙태죄 이제 필리버스터 했었을 때에 모였었던 그분들의 그 어떤 결기, 기운 이걸 바꿔내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역사 중요한 역사의 순간 안에 같이 서 있다. 우리 지쳤을 땐 조금 지쳤다가 다시 힘내서 다시 싸우자라는 그런 마음들을 보여줬었던 분들이 막 얼굴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다시 연말까지 조금 더 숨고르게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기다렸다가 그 결과 가지고 분노로 다시 방송을 하든 뭐 아니 기쁨의 어떤 환호의 방송을 하든 이제 다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해 해장상담소 방송 모두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시 방송하게 이러고 또 나와. 12월 31일에 여러분 그래서 또 언제 나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편성됐더라도 여러분들 같이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